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성사 전부터 아슬아슬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약식 회담으로, 일본 정부는 간담으로 규정한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48초 환담에 그쳤는데요. 취임 후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논란입니다. 여야 정치 원로, 또 외교 전문가까지 각각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했던 러시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정상회담 관련 분위기 취재기자 리포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0분 동안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현안 해결로 관계를 개선하자고 뜻을 모았는데 대통령실은 양국이 집중하는 현안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박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을 맞잡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유엔 총회를 계기로 2년 9개월 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론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긴박하게 추진돼 의장기도 탁상기도 없이 약식 회담 형식으로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현안 개선에 공감했다며 갈등 속 가시적 성과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수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강제징용 문제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보편적 가치를 위한 연대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면했지만 진통은 상당했습니다. 애초 대통령실은 흔쾌히 합의했다고 했지만 일본 측이 불쾌감을 내비치며 냉각기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후 노코멘트 입장을 고수했는데 회담 시작 4시간여 전까지도 이례적으로 회담 여부를 밝히지 않으며 철통 보안을 이어갔고 윤 대통령이 유엔 일본 대표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식 발표 전 일본 언론 SNS 계정에 윤 대통령의 방문 영상이 먼저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회담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그 건물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여러 장소 가운데 한 곳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라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며 일본 측의 경위를 문의할 생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담 성사를 두고 막판까지 물밑 신경전을 벌였던 한국과 일본. 가까스로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한일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면서 강제 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일본 반응 알아봅니다. 일본 연결합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자, 이번 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며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 추진이 중요하다는데 두 정상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 뒤 미국 뉴욕에서 하야시 외무성 장관이 밝힌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懸案を解決をし、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必要性、これを共有をし、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築いてきた日韓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いて、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発展させていくと、こういう考えで一致した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おります。네, 이 미래지향이라는 표현을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오랜만에 다시 썼습니다만 동시에 1965년 국교 정상화 그리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을 통해 피해자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사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회담 형식을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고 하고 일본은 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국 사이의 온도차가 다시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회담과 간담의 차이에 대해 엄밀한 정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마스노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両首脳が短時間議題を決めずに接点を持とうとしたものであり、日本側でいわゆる懇談や立ち話と称しているものは、韓国では略式会談と呼称している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意味することは異なるわけではないと。 네, 이번 만남에 대해 마스노 장관은 재반 상황과 현지 일정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일본 지지통신은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해결책의 검토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 쪽이 많이 말을 했다고 TBS 방송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 여부를 놓고 일본 정부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네, 강제동원 현금화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내놔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 정식 회담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만남에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비공식 간담 형태로 대화에 응했다. 비공개 간담 형태로 대화에 응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배경을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아베 국장에 대한 반대 여론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아니라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이 지금 발등에 불인 셈입니다. 집권 자민당 안에는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주문하는 보수 우익 성향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달 말에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후보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뿐 아니라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민감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 이후 양국 정부는 국민 여론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미국 정상회담이 계획과 많이 달랐는데요. 막판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았던 한미 정상도 뉴욕에서 다시 마주했지만 회담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에서 48초 동안 짧은 환담을 나눈 형식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짧은 연설을 하며 국제 협력과 재정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총 1억 불을 앞으로 3년 동안 기여할 것입니다. 애초 계획된 자리가 아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막판까지 조율하던 중 바이든 대통령 초대로 급히 참석하게 된 겁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장관 안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48초 동안의 짧은 환담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를 잡거나 엄지척을 하며 친근감도 표시했습니다. 대화에 앞서서는 누군가와 사진을 찍고 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환담에서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확장 억제 관련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국왕 주최 리셉션, 재정 공약 회의, 바이든 부부 리셉션까지 3차례 만났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애초 기대했던 한미 회담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여왕 국장 참석으로 인한 피로와 미국 내 정치 일정 등으로 뉴욕 일정을 축소한 것의 여파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잡혀있던 경제 관련 행사 2개를 잇따라 취소했는데 지나치게 한미의 만남에만 집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수정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막말로 대형 외교 사고를 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 라인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먼저 문제의 발언이 어떻게 나왔고 여야 반응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해당 발언은 뉴욕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한 뒤 윤 대통령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박지인 외교부 장관 등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 카메라에 담긴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막말 사고를 내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 바닥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정신 차리라며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의 몫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김기현 의원은 당내에서 대통령을 향해 과도한 비난과 폄훼를 쏟아내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야 평가는 엇갈렸죠. 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물꼬가 트였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라며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간 경직됐던 양국 관계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혹평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만남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빈손 외교, 비굴 외교라고 비꼬았습니다.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국회 대정부 질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의 주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출석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성남FC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둘러싼 의혹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순방 외교의 형식과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윤 정부 실정 부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막말 논란 영상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틀면서 외교 참사라고 강조했는데요.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발언 논란에 대해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무대 위의 공적 말씀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진위도 판명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를 표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회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에서 이루어진 한미 또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을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일 회담은 약식으로 이뤄졌고 한미 정상 환담은 48초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윤 대통령의 비속어 표현에 묻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부와 김경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좀 크게 보면 지난번 여왕 장례식에서부터 조문 관련해서도 그렇고 애초에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것과 지금 계획했던 것과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논란인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어제만 해도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은 좀 우려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은 좀 순조로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두 차례 짧은 조우로 그쳤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측했던 대로 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잘 시간도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네.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그 회담을 해야 되는 이번에 형식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좀 성과를 내보려고 너무 좀 성급한 그러한 그 예상치를 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회담을 할 것 같으면 두 명이 충분한 시간을 앉아서 밥도 먹고 네. 이렇게 하면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이게 행사 자체가 유엔 총회고 네. 또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도 그 미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런 네. 행사장에 가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48초라는 것이 뭐 굳이 그 초 단위로 우리가 계산할 문제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네. 근데 애초에 또 15일에 발표한 거 보면 한미 정상회담 시간은 한 30분 남짓 될 거라고 발표를 했었고 물론 이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주일 전과 좀 많이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고 또 지금 교수님 설명 중에 다자 외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자 외교에서 양자 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선은 뭐 막판까지 조율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올 때는요. 예. 그 정말로 분 단위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자끼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려고 이게 좀 속이 타는 쪽에서는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속이 타는 당사국 쪽에서는 굉장히 애를 쓰겠죠. 그러나 또 베푸는 쪽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정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가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실무자끼리 만나면서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그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결국은 48초라도 만나서 한마디라도 던져는 거라도 합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봅니다. 예. 워낙 짧은 시간이다 보니 그 시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성급한 부분도 있었다. 어떨 때는요. 예.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도 못할까 봐 겁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그럼요. 그 외교 관계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특히 그 프로토콜, 의정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도 있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 그런 뭐 타임테이블이 있을 텐데 네. 이 와중에 이제 윤 대통령 행사장 나오면서 미국 의회를 두고 좀 비속어를 쓰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외교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참고로 교수님이 좀 이동 시간이 있어서 상암동까지 오시느라 이 뉴스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는 동안 들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네. 네네. 그 비속어를 쓴 자체는 결코 적절했다 볼 수 없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내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이게 이제 오히려 미 의회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저는 이제 비속어의 내용이 XX로 자막 처리가 된 것만 제가 보고 왔는데 예. 비속어를 썼다면 절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자꾸 거론을 하는 것은 예. 외교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이 지금 앵커들께서도 부적절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정말 그 미국에서도 몰랐다가 저 한국의 리더가 왜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교란 것은 어떻게 보면 덮어줄 때는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외교고 또 그러한 대응 방식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언론에서 탔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다음에 이런 유사한 기회가 있을 때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좀 국익 우선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계속 외교 일정이라든가 좀 이런 게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외교 라인에 관련해서 좀 교정이 좀 필요하다는 어떤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접근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어떤 점을 좀 다듬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번 일정에 네. 이걸 바둑 복귀를 하듯이 이제 돌아오시면 외교 이번에 관여했던 대통령실 관계자 네. 또 현지 대사 그 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걸 다시 한번 바둑 복귀하듯이 해가지고 뭐가 부실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뭐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서로가 이렇게 박자가 잘 안 맞잖아요. 예. 그럼 박자가 안 맞는 거는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참모들이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지고 얼굴이 망가지는 이런 형태는 만들지 말자. 예.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그 부분을 한번 전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일 정상 간의 만남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사리 만나긴 했는데 이 만남을 바라보는 양국 간의 시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우리가 저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 먼저 브리핑을 해버리고 예. 일본은 불쾌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본과의 앞으로 외교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아주 그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예? 왜? 자기들이 오히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점을 했구나. 왜? 우리가 너무 속타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인상을 자꾸 주니까.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2년 9개월 만에 만남이잖아요. 이전 정권에서 망가진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아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이 전 많이 당겼다고 봐요. 그거는 꼭 이뤄내야 되겠다. 그래서 30분이라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 내용은 지금
공개가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러나 이제 외무상이 만난 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NHK 뉴스도 다 나오고 그러죠. 예. 요미우리 신문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일본도 사실은 우리나라 관계에서 굉장히 원해요. 왜냐하면은 북한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이 일본한테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한미일 관계가 좋아지는데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미국이 중국이 워낙에 강성해지니까 이제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일이 또 한국도 이제 잘 사는 나라 반열에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워낙 또 경제력이 있는 나라니까 세 나라가 지금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도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이번에 일본 접근한 걸 보고 저렇게 너무 속을 태우면 저 일본 사람 근성으로 봐서 예. 별로 좋지 않을 텐데 너무 이렇게 하네라는 우려도 저 개인적으로 적잖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에 못 만났으면 더 엉망돼 버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다음에 양자회담이 가능하죠. 여기서 못 만났으면 양자회담 어려워요. 네. 네. 자, 시간은 거의 다 되고 한 1분여 남았는데 끝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만나서 어떤 물꼬를 트인 건 다행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좀 조바심으로 비춰진 건 사실 외교라는 거는 밀고 당기기, 밀당의 과정이 있는 건데 좀 조바심을 내비친 점은 아쉽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 한일 회담 성사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가 좀 불쾌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 거는 일본 내부의 어떤 기시다 내각의 어떤 그런 지지율 이런 거 맞물려서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뭐 아베 전 총리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만 그 국장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일본 내 여론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다가 기시다 사람은 주류가 아니거든요. 아베 총리가 죽었지만 네. 아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기시다 총리는 아베 사람들에 의해서 총리로 추대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그 지평이 넓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이 아베가 지금 지지율이 30% 미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만났으니까 본인이 한국하고 외교를 전략적으로 잘하면 자기 지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아까 뉴욕 현지를 취재하는 기자도 또 도쿄 특파원도 공통적으로 한 말이 한일 관계 관련해서 갈 길이 멀다, 넘어야 할 산이 높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마침 11월에 또 G20 정상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과정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경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금융시장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긴축 신호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간신히 버티던 원달러 환율은 결국 1,4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넘어섰는데 얼마 만입니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치솟아 바로 1,400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장중 오름폭을 키우면서 1,410원의 벽마저 뚫었지만 막판 진정세를 보이면서 어제 종가보다 15.5원 오른 1,409.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도 맥을 못 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1%대 내림세로 거래를 이어가다 장 막판에 낙폭을 다소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0.63% 내린 2,332.31, 코스닥은 0.46% 하락한 751.41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의 긴축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 시장의 예상대로입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자극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긴축을 계속하겠다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바라는 시장의 기대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도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FOMC 참석자 19명 가운데 9명은 올해 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1.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FOMC가 2차례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한 번은 추가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관리하고 내년 이후의 경제 흐름까지 고려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더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0.25%포인트씩 인상해 나가겠다는 계획에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를 높이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대학교 식당들도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평소 쓰던 식재료를 저렴한 품목으로 바꾸는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가격 인상 압박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이렇다 보니 학식도 저렴한 가격 유지하기 쉽지 않을 텐데 나가보니 어떻습니까? 네, 이곳 학생식당은 지금 저녁 식사를 앞두고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곳에서는 비빔밥과 오므라이스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고 있는데 가격은 3,000원에서 5,500원 정도로 일반 음식점보다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단가가 맞추기 쉽지 않아졌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비빔밥에 쓰이는 청상추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 1kg에 2,800원이었던 게 지금은 17,000원으로 6배 넘게 뛰었습니다. 식당 측은 결국 해당 재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상추로 대체했는데요. 양상추마저도 지난 3월 1kg에 3,500원대였던 것이 지금은 5,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쓰는 양이 많게는 5kg에 달하다 보니 식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목심과 전지 같은 고기 부위도 다른 부위로 대체해보는 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지만 비슷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료를 선뜻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식당 측은 결국 지난 3월 30여 가지 메뉴에 대해 많게는 500원 정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마저도 단가를 맞추기 쉽지 않지만 학생들 부담을 고려해서라도 더는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는 탓에 식당 측은 운영에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가 인상 폭은 10% 내외인데, 그러니까 10% 안쪽인데 지금 물가 인상률 자체가 지금 20-30%대여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계속되는 물가 고공행진에 학생들의 저렴한 끼니를 책임지는 대학교 학생식당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세종대 식당처럼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달걀 부침 서비스를 중단한 학교도 있었는데요.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밀키트를 판매하는 등 대학 학식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오르지 않는 재료가 없다 보니 식당 측도 가격 인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지분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엔컴퍼니에 모두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전으로 이어진 주식 매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홍원식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013년 대리점 갑질부터 회장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사건, 장남의 회사 돈 유용 의혹까지 여기에 더해 남양유업에 잇따른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였습니다. 지난해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겁니다. 홍원식 회장은 결국 대국민 상어를 통해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권을 내려놓고 가진 지분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홍 회장 일가의 지분을 사들인 건 대형 투자회사 한엔컴퍼니였습니다.
지난해 5월 의결권을 가진 남양유업의 보통주 53%를 사들이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홍 회장 측이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협상은 물거품이 됐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한앤코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고 남양유업도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계약대로 홍 회장 측이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앤코의 쌍방 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등 홍 회장 측의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직후 한앤코 측은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경영권을 인수한 뒤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부의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310억 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도 현재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소송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해쳐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데도 반성 없이 측근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작년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표류했다가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장례가 전남 목포에서 치러졌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고인이 근무했던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장례가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선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네, 고 이대준 씨의 장례 사망 2년 만에 진행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장례식 10시에 시작됐는데요. 오전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고인의 동료 직원 그리고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 영결사,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장례식 이후 이 씨가 근무했던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30분 동안 노제도 치러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0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었는데요. 이후 40km가량 떨어진 북한 측 해역에서 숨졌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등 항해사였던 이 씨는 연안 어선 단속 과정에서 표류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정부는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을 시도하다가 해상에서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만인 지난 6월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과거 조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이 씨는 법적으로 실종 상태에 머물다가 지난 5월 법원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후에 해양수산부는 이 씨에 대한 직권 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 발령을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씨가 업무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 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2년 만에 결정한 건데요. 통일부도 이 씨의 장례식에 통일부 장관 명의의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일 전주환의 범행 모습이 신당역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노란색 상의에 위생모까지 쓴 모습인데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전 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상의를 입은 31살 전주환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머리에는 일회용 위생모를 썼고 손에는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화장실 쪽을 잠시 주시하다 곧장 안으로 들어가는 전주환. 얼마 뒤 양팔을 경찰에 붙들린 채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지난 14일 밤 혼자 순찰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숨지게 한 전주환의 범행 당시 역산의 CCTV 화면입니다. 숨진 여성은 전주환의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료이자 전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였습니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은
지난달 법정에서 2형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결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피해자 집 주소와 근무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캐내려 했던 전 씨. 집 근처 영무실을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여러 차례 접속한 끝에 결국 피해자 근무지를 알아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흉기와 위생모 등을 미리 준비한 건 물론 위치 노출을 피하려 휴대전화에 GPS 조작 앱까지 깔아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분께서 피고인으로부터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전주환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보강 조사를 한 뒤 전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앞서 외교 전문가 시각에서도 짚어봤고요. 이번엔 정치 원로 시각에서 이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순방의 성과를 놓고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야당 비판이 거셉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 대목에서 두 분의 쓴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먼저 큰 틀에서 지난 18일 순방 떠난 이후 지금까지의 행보를 큰 틀에서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그 순방은 뭐 크게 국익에 뭐 직결된 어떤 성과를 뭐 염두에 두고 나가신 건 아니니까 그냥 외교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는 것, 뭐 그 자체를 순바로 봐야 되고 또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수상하고도 뭐 일단 한번 만나서 더 좀 친해진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봐야지 이번에 뭐 큰 외교적 성과를 뭐 기대하고 나간 순방 전부도 전 아니었다고 봐요. 이게 뭐 여러 나라를 쭉 다니는 것.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예정된 그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은 네. 그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발표한 것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외교적으로 그 준비했던 그 외교부라든지 이런 그 준비 부서가 그건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네, 애초에 발표와 좀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이나 예. 한미 정상회담 물론 관련해서. 현재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변경돼도 너무 크게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너무 뭐 근거 없이 발표했던 것하고 다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 점은 아마 이번에 담당 부서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야당 같은 경우는 외교 라인 교체까지 언급하고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외국 순방은 목적이 좀 분명합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종문과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고 미국은 당장 자동차, 바이오, 반도체 등 통상 문제가 그 소위 우리가 뒤통수 맞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중대 현안이고 한일 간에는 지금 얽혀있는 실타래의 단초조차 못 찾는 상황이어서 실타래의 단초라도 찾자라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조문 영국에 그 방문한 목적인 조문과 장례는 조문을 빠뜨렸죠. 뭐 시간이 뭐 맞지 않았다는 등 뭐 등등 이유를 대지만 그건 뭐 구차스러운 얘기고요. 간 목적에 도대체 그 비싼 돈 국민 세금 들여서 갔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과는 48초 자동차 문제는 언제 얘기했고 반도체 바이오 문제는 언제 했는지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반해서 철석같이 얘기를 했고 뭐
삼성 등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네. 그렇게 등이만만해서 귀국했는데 그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뒤통수 텐 그 자동차 IRA 법을 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강력히 한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에 문제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를 했어야죠. 근데 그걸 48초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한일 간의 정상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해서 구겨진 회담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네. 간담회 이런 것들을 굳이 그런 조급증을 보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점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외국 순방은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네. 막판에 또 막말 그런 사태까지 불러들여서 나라 체면을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들 자존심에는 아주 상처를 준 아주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막말 논란은 언급하셨지만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48초 환담에 그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외교 전문가는 다자 외교 무대인 만큼 좀 더 일정을 더 촘촘하게 진행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다자 외교에서 양자 회담으로 어떤 성사시키는 과정, 외교의 과정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전에 이제 양쪽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이제 네.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이미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다 돼야 됩니다. 합의가 다 되고 그 일정이 다 지켜지고 그 담당자들 책임자들이 그걸 책임지고 그 합의된 내용을 진행을 해야죠. 근데 그거는 저렇게 다자간의 협상이 물론 시간에 쫓기고 뭐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양쪽에 합의한 거는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이 그게 외교적 관례죠. 자, 그럼 고문이 한 가지 여쭤보면 9월 15일에 김태호 1차장이 합의를 했다 그랬거든요. 합의는 했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그때 합의가 좀 됐다고 공감대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조율 과정에서 뭔가 좀 삐걱거린 걸까요? 예측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합의가 충분히 안 됐는데 국내용으로 발표를 먼저 한 거죠. 그렇게 한일 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일본은 말도 안 하는데 우리 일본은 정상회담 합의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과에 대한 조급지라 그럴까 이런 것도 그 외교 그 회담에 대한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 이해가 부족한 거죠. 합의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는데 그렇죠. 성급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것도 그걸 발표하려면 같이 발표해야지. 충분히 합의 안 됐는데 일본이 우리가 먼저 발표했다고 일본이 불쾌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것도 30분 정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뭐 시간은 30분이 안 되더라도 그러나 30분하고 48초하고는 이건 너무 이게 정상회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뭐 회담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찾아가서 뭐 소위 말해서 축하 인사하면서 안부 인사 나누고 그러고 그냥 헤어진 겁니다. 네. 저거야말로 진짜 사진 찍기용이지. 우리나라가 중견국가이고 뭐 이렇게 저 아쉬울 저기가 있다고 저렇게 남의 행사에 가서 저것도 그냥 가서 뭐 어디 끼어 있듯이. 그거는 약속이 된 일정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행사에 와달라고 초청해서 그냥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스탠딩으로 48초 동안 이야기했다는 건데 저런 형식은 회담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환담이라고 저희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와중에 아까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막말, 비속어 논란,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고 나서 박진 장관과 행사장을 나서면서 대화한 내용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아주 짧은 장면이었는데 파문은 큽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팔려서 네.
저희가 이제 비속어기 때문에 이제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를 겨냥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또 미국 국민들에 대한 무례한 언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그 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채통에 체면에 아주 그냥 먹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 문화적 그 아주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마음에도 상처를 입힌 것이고요. 대통령이 저도 구차스럽게 뭐 어떻다 해명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 미국 측이든 우리 또 한국 국민에 대해서든 아주 깊은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언동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몸가짐에 있어서 정말 그 신중에 신중 예의를 갖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권 안에서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뭐 유승민 전 의원 얘기이긴 합니다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 침뱉기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사적 발언이다라고 이제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니 김기현 의원은 내가 한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누가 침을 뱉었습니까? 그 좀 분간이 되는 얘기를 여당 의원이 아무리 저 이렇게 좀 비호하고 도와준다고 해도 그게 저게 대통령 도와주는 겁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어머사가고 비호하고 맹종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매우 아부에 가득 찬 언동을 하는 것이 더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발언은 결론으로 말하면 네. 적절하지 않고 대통령으로도 적절하지 않는 발언이고 물론 뭐 대통령도 사적 발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발언을 하시려면 뭐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귀속말로 하든지 일체 아니면 회의장 밖을 다 나와서 저녁에 숙소에서 뭐 같이 수행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야 뭐 남 안 듣는데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저걸 회장방 나오면서 옆에 기자들이 들을 정도로 저런 말을 했다면 저건 변명할 여지가 없죠. 저건 뭐 어떻게 아무리 뭐 편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옹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거는 뭐 미국 국회를 또 한 거냐 어디 밖으로 한 거냐 뭐 이리 그것도 아직 미국 국회를 향했던 한국 국회를 향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비속어 자체가 사람이니까 뭐 대통령도 사람이라 할 수는 있지만은 저거는 제가 뭐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저런 말은 대통령의 가슴에 깊이 묻어뒀다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와서 그렇게 마셔도 좋은데 대통령 하실 도안에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저런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죠. 네, 일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면서 공적인 말씀이 아닌 지나가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순전히 이제 아청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 부끄러워하고 대통령한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사적 발언이고 또 뭐 성과 연결짓는 건 어떻다 이런 아첨꾼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참모들이 그게 인식이 잘못된 게 저런 사적 발언이 외교적 성과를 덮어버렸잖아요. 그게 문제지. 저 사적 발언이 외교적으로 뭐 아무 문제 없다 뭐냐 그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저런 부주의한 사적 발언 때문에 그동안에 5박 7일간의 외교적 성과가 저거 하나로 묻혀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 또 저런 걸 자꾸 할 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그거는 사적 발언이지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자꾸 뭐 이리저리 변명하려고 그러면 그 진실이 자꾸 묻혀지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줄이어서 그 바라보는 국민이 불안하고 불안한 시선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데 그 무슨 사고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번 저 발언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고 저는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도
저걸 자꾸 긋고 변명하고 뭐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아마 대통령께서 좀 부주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걸 자꾸 뭐 덮으려고 하니까 야당 더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먼저 야당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저는 아마 대통령이 평소에 성격대로 그냥 한 말씀 하셨는데 전 적절하지 못했다. 부주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야지. 저걸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지금 대통령실은 공적 발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건데 때와 장소로 좀 미뤄봤을 때 회의장 밖에서 바이든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나온 비속어 막말이거든요. 공적 발언입니까? 사적 대통령 발언입니까? 발언이 자기 혼자 침대에 누워서 한 말이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과 그런 공식 행사 중에 있었던 것이 공적 발언, 사적 발언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다 공적 발언이고 공적 언동이지. 그거는 지난번 그 내부 총질 문자, 체리 따봉 문자에 이어서 아주 그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적인 문자였다. 그런데 그로 인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뭐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라든지 술자리에서 누가 술자리에서 뭐 그 측근들하고 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는 뭐 몰라도 저걸 무슨 저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저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저게 공적 발언이라 그래서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자리선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욕설을 했다는 것이 연상이 돼요. 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뭐 대통령으로서 진짜 품격이 없는 거죠. 그런 말을 뭐 그동안에 저 검찰총장 하시면서나 검찰에 있으면서 밑에 직원들 보고 또 친한 사람들 보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분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이전에 편하게 썼던 말은 지금 묻어뒀다가 퇴임하면 그때 다시 써도 되고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사적인 자리라 하더라도 용어는 좀 가려서 써야죠. 하여튼 매우 큰 실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여론이나 언론 보도를 확인할 테고 큰 틀에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애초 계획과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 두 분이 비판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좀 외교 라인 교체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본다면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공적 발언, 사적 발언 또 변명하고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참모들이 아청구들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큰 에러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참모들이 결과 책임을 져야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조문을 못하고 그냥 장례식만 참석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개 장례식 참석은 의전이고 조문은 진심으로 그러니까 애도하러 가는 거니까 현지 교통사정 때문에 못했다 이건 변명이니까 그거는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고 이번에 그 외교적으로 그 부실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책임지는 게 맞고 특히 영국에 가서 조문 못한 거는 뭐 장례식에 참석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뭐 또 출국할 때 장례식에만 참석한다 그러고 가야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편의적으로 자꾸 말 바꾸면 안 되고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되고 이번 건은 외교적이거나 의전 담당이나 국제관계자들이 뭐 장관이 책임져야 되면 외교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관계자들은 이번에 책임져야 됩니다. 국내용 그러니까 좀 성과를 좀 홍보하고 알리는데 좀 집착했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 드릴 텐데 국내에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테면 엉뚱한 답변을 해 논란이거든요. 잠깐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3시 박진 외교부 장관 어디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뭐 달리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뼈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거? 신문에서 보고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네, 방금 답변 신문 때문에 민주당에선 식물 총리 넘어서 신문 총리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다른 언론에서 또 이재호 고문께서 한덕수 총리 향해 굉장히 거센 주문하셔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더라고요. 저는요. 네. 좀 한덕수 총리 개인에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비유를 하자면 비싼 돈 주고 건물을 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쓸모가 없어. 딱 그 형사이라. 총리를 시켜놨는데 저 총리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부재주에는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거의 대행하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영국에 몇 시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근 90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영빈관을 짓는데 그걸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런 거고 무슨 용산 대통령실에 비행기 헬리콥터가 그 사고가 났는데 그건 신문에 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뭐 신문 보고 알았다고. 이건 답변이 얼마나 부실한 답변입니까? 이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거고 저거는 결국은 대통령실을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 보면 총리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총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국회에서 신문에 낮에도 안 했는 거 신문 보고 알았다는 동 총리가 마땅히 챙겨야 될 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는 동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다른 언론에선 물러나라고 하셨고 YTN에선 총리를 억지로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둬야죠. 물러나는 게 딱 맞죠. 억지로 하는 건데 그만둬야죠. 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듯이 책임 총리로 하겠다. 그래서 권한과 직무를 하여튼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지금 빈껍데기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도 없고 또 국정 장악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업무에 대한 파악 능력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저 이재호 고문님 더 이상의 말씀을 제가 더 첨가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죠.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힘 얘기까지 좀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일부 받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도 들어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28일 신문 앞두고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28일 결정 그건 진짜 예측 불가합니다. 그건 예단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고 단 국민의힘이 그 헛발질을 한 거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재배당을 요청했죠. 네, 재판부 재배당. 그건 진짜 국민의힘이 여당이 세상 여당이 무슨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그게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헛발질한 거고. 이준석 대표의 불송치된 거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나머지는 조사한다는 거니까 그건 아직 이준석 전 대표 건은 종결된 게 아니니까 28일 날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이제 일단 원내대표도 선출이 되었고 비대위원장도 이제 선출됐으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안정을 이제 잡아가는데 내용으로 보면 아주 불안하죠. 여러 가지 불안한 기자. 내용으로 보면 아직은 불안하다. 이에 대해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재판부 변경했다고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돕는 건가라고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밤새도록 생각한 꾀가 자기 죽을 꾀라고 생각되고요. 그 2차 비대위는 1차 비대위의 연장 선상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같고요. 1차 비대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있지도 않은 비상 상황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내쫓기 위해서 불법으로 무효로 된 그 비대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사법부가 1차 비대위에 대한 결정이고 2차 비대위에 대한 것도 그렇게 결정이 날 것으로 전 예상이 됩니다.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성이라고 해서 마음껏 그들을 하들 대로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당원들의 당비보다도 몇천 배의 몇 천억, 그 몇천억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그 공적 기구인 만큼 대한민국 헌법 질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될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똑같다. 그런 점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 비대위의 체제는 그의 사법부가 개입해서 무효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국민의힘에도 법률가들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잖아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꼭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내는 거예요. 아이고 멀쩡하게 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정상적으로 해도 될 건데 꼭 일을 건드려 갖고 꼬이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낭패당하고. 근데 이제 좀 뭐 원내대표가 들어섰으니까 좀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말 줄임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이재호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에서 각각 40대와 10대인 모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생활고호 등을 비관한 자살 사건이란 추측이 나왔는데 경찰은 최근에 확보한 정황을 조갑해 타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A씨와 10대인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낮입니다. 모녀 외에도 한 집에 있던 아들이 자고 일어나 보니 거실에는 엄마가, 방에는 누나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이 이웃의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가 살색이더라.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네.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 그 지경이 되나 있는. 당시 숨진 A씨가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고를 겪은 정황과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사건은 자살로 결론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연이어 나오며 사건은 타살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됐습니다. 숨진 모녀와 아들 몸에서 모두 같은 약물 의심 성분이 나왔고 숨진 딸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며 A씨 몸에 있던 귀금속이 사라진 거로 확인된 겁니다. 또 애초 모녀가 숨진 모습에서 자살 사건이 연상됐지만 부검에서는 딸이 숨진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부터 주변 인물까지 폭넓게 수사하는 과정이고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본 아들은 현재 다른 가족과 생활하면서 경찰 피해자 보호팀 관리도 받는 중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전남 여수 국가산단 금호석유화학 제2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공장 증설 작업 중이던 도급업체 근로자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상태를 확인 중인데 공장 배관에서 인화성 액체인 사이클로헥산이 누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해 일반 택시보다 3,000원가량 싼 요금으로 이른바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외국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등 9명으로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전북 정읍시 이반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호남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한 법원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A씨는 그젯밤 10시쯤 서울 반포동에서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입을 맞추려 한 혐의로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잠정 조치를 어겨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80%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도 아직 입법 예고나 검토 단계라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구속영장 없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한 달 동안 가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YTN 취재진이 최근 2년 동안 스토킹 잠정 조치와 관련한 전국 법원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전체 52건 가운데 77%인 40건이 스토킹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23%인 12건에 불과했습니다. 집행유예 처벌에 그친 가해자들의 협박은 매섭고 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벽돌을 피해자 집 창문에 던지고 함께 찍은 사진과 신고하지 말란 종이를 차량에 붙여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피해자 아들을 만나 험담을 쏟아내기도 하고 자신이 살아있는 한 안 끝난다, 내 손으로 해야 복수인 거다, 흉기를 차고 있다고도 위협했습니다. 술집 여자, 정신 나간 X, 저주를 받거라라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밤낮 없이 150여 차례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적지 않은 가해자는 선고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로 스토킹죄 처벌은 아예 받지 않았고 잠정조치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아직 입법 예고 기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2차 범죄 예방 대책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호입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 선포에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 도시마다 반전 시위가 잇따랐고 천여 명이 체포됐는데요. 징집을 피하려는 탈출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실제 예비군 동원이 시작되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Мобилизацио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нутся сегодня, с 21 сентября.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자 러시아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스크바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은 길거리로 몰려나와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Я уже ничего не боюсь. Самое ценное, что они могут у нас отнять, это жизнь детей. 러시아 검찰은 시위에 가담하면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시위는 야간으로 이어지며 천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수감 중인 푸틴의 정적 알레사이 나발리는 푸틴이 러시아 국민을 전쟁의 사륙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TV에서 보던 전쟁이 코앞으로 닥쳐오자 동원령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러시아인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튀르키예 등으로 가는 직항편이 매진됐고 러시아와 비교적 관계가 좋은 세르비아에는 편도로 들어오는 러시아발 입국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But I want to say freedom for Ukraine. I want to please somebody stop Putin.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자원자와 용병, 점령진의 징집병으로 전쟁을 버텨왔지만 군 사상자는 이미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후 동원령이 시행되면 러시아 내 푸틴에 대한 반감과 전쟁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앞서 누가 제발 푸틴을 막아주세요라는 러시아 국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서방 국가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미국은 특히 핵 위협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들은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제3세계 국가들은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동원령을 내리고 핵 위협까지 거론하자 서방 주요국이 러시아 규탄에 나섰습니다. 무대는 유엔 총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Again, just today, President Putin has made overt nuclear threats against Europe and a reckless disregard fo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e à quoi nous assistons depuis le 24 février dernier est un retour à l'âge des impérialismes et des colonies. La France le refuse. 독일 총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nn wir wollen, dass dieser Krieg endet, dann kann es uns nicht egal sein, wie er endet. Putin wird seinen Krieg und seine imperialen Ambitionen nur aufgeben, wenn er erkennt, er kann diesen Krieg nicht gewinnen. 제3세계 국가들은 대체로 서방에 비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A solução para o conflito da Ucrânia será alcançada somente pela negociação e pelo diálogo.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나타난 세계 각국의 반응은 갈라진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렇듯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해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 오늘 2차 대전이 언제였지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자, 푸틴의 동원령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한다는 거고요. 네. 아직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3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해서 계약제 군인의 지위를 주고 급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2차 대전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전시 총동원령이나 전면 징집은 아니고요. 예. 일단 30만 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급적 빨리 범위를 결정하고 대상을 정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동원령을 발표된 상태에서 시한은 없다. 그렇게 아직은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 통화를 한 적은 없다. 푸틴 대통령의 독자적 결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시한은 정해두지 않았지만 범위 자체는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 네. 그만큼 동원령을 이렇게 내렸다는 거는 어찌됐든 전선의 병력 부족이 심각하다. 그런 반증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따져보면요. 초기에 그 러시아군이 15만 명을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총 병력이 90만 명이라고 합니다. 6분의 1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한 거죠. 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최근에 전사자가 5천 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5천 명은 또 이것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부상자는 빠졌습니다. 보통 부상자는 전사자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1만 명, 2만 명 정도는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서방의 언론이나 이제 그 싱크탱크에서는 전사자가 7, 8만 명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절반이 전사를 했다는 얘기고요. 네. 부상자를 합치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 계약직 용병을 계속 모집을 했고요. 또 심지어 뭐 교도소의 죄수를 감형 조건으로 모집한다든지 이런 일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런데 30만 명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러시아는 예비군 자원이 2,5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500만 명은 우크라이나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따져보면 러시아 인구가 1억 4,500만 명인데 이 예비군 전력의 자원이 17%나 됩니다. 17%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상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뭐 고령자라든지 이미 뭐 없는 빠져 있는 사람을 포함됐다. 아무튼 좀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러시아의 그 예비군이 얼마나 될까?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투입 가능한 예비군은 200만 명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놨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막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투입이 정말 가능한 것은 그 중에 10%, 약 20만 명 정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뜻은 30만 명이 당장 징집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이거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단계적 동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이번에 징집되는 예비군 언제쯤 투입되는 겁니까? 네. 징집 소집 통보서를 이미 발송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갓 제대한 사람들을 먼저 이제 징집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분야라든가 기술 분야 꼭 필요한데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징집을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뽑았을 때 바로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 급하다고 일정 기간에 뭐 몇 주간의 훈련은 받아야 되고요. 대략 뭐 뽑는데 1주, 뭐 훈련 받는데 2, 3주 이렇게 따지면 한 달 정도 뭐 4주나 5주를 가상하면 11월 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초는 겨울철이 시작되는 초입인데요. 러시아 북쪽으로 따지면 겨울입니다. 이걸 이제 최근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보니까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의 국방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전선보다는 점령지에 먼저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헤르손일 수 있고 자포리자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선보다는 지역 통제 임무를 주로 수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이러한 어떤 전선 상황보다 네. 전선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푸틴이 자기의 어떤 굉장한 정치적 결단, 승부수 혹은 도박에 가까운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게 중요한 건데 오늘 뉴욕타임스를 보면 궁지에 몰린 이 푸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예비군들 그 최전선이 아니고 점령지에 투입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기에 배경은 어떤 계산에 따른 걸까요? 지금 이제 또 다른 뉴스 중에 하나가 예. 동부 돈바스 루안스크, 돈바스의 지역, 돈바스 지역이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로 예. 보통 나누는데 그 돈바스 지역에 주민 투표가 시작될 겁니다. 내일 현지 시각으로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저녁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서둘러서 이 합병 투표인데요. 러시아와 합병을 할 거냐 말 거냐. 합병 투표가 찬성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거와 같이 한다는 건데 점령지에 투입한다는 거는 이제 그 안쪽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의 그 자치정부라고 이제 러시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부에 보면 우리가 이제 헤르손, 그 돈강인가요? 그 위쪽에 있는 헤르손, 그다음에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 그 자포리자 지역, 네. 여기에 이제 주민 투표가 실시되고, 특히 이제 루안스크 공화국, 어떻게 보면 괴뢰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길 침략해서 이제 친러 정부를 임시로 수립했는데 이 정부는 그 자기 지역 전역에 461개의 투표소를 이미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루안스크가 저 보이죠? 우크라이나 전황도 바로 왼쪽에 보면 빨간 지역에 루안스크가 있는데 그쪽 지역이 루안스크 주의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저쪽은 이제 이 주황색은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미 전역에 투표소를 설치했고 투표를 끝낼 준비가 투표를 할 준비가 돼 있다. 특히 이제 뭐 해외 참관인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제 북한이나 시리아 같은 이 루안스크 친러 정부를 승인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뉴욕타임스가 궁지에 몰린 푸틴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했고 러시아 안에선 지금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뭐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30만 명을 동원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다는 것으로 보면 이 과정 과연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힐 것인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그걸 보면은 이게 푸틴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점령지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넓게 잡고 있다는 또 추정도 합니다. 주로 중국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지도에서 보면 오데사라고 왼쪽에 오데사 항구가 흑해 항구가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까지를 다 차지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 군대가 30만 명이 추가로 투입이 돼서 이제 본인들의 작전과 전략대로 가야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하면은 한 달 정도 걸리면 겨울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30만 명이 생각대로 보강이 되면 겨울철에 전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대대로 과거에 보면 나폴레옹이 침공했을 때,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도 겨울에 다 물리쳤다라는 건 어떤 그런 자기네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이것이 이제 전황이 어떻게 될지는 이 동원되는 과정을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까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동원령까지 내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가능성도 시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인류가 직면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을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은 서방이 자기네들을 위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러시아를 안전을 해치면 언제든지 우리도 다양한 파괴 수단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거다. 핵무기 사용을 이제 암시하면서 위협을 하는 건데요. 다만 러시아가 이렇게 핵 위협에 나서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전략무기, 무기의 수준을 높여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 효과를 생각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현재까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핵 위협을 이렇게 제기하면서 유럽 국가들을 단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모든 가능성은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 핵무기를 쓴다면 이제 전술 핵무기를 쓸 텐데 그것은 이제 중요한 군사 시설을 타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사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모든 상황은 다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강성공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벤투호가 내일 저녁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골 넣는 수비수 김민재 선수는 내용도 결과도 얻어내 좋은 분위기로 월드컵을 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합류는 벤투호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수비 조직력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이전보다 더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골 넣는 수비수 김민재가 대표팀에서도 골을 터뜨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키커랑 이제 잘 이야기를 해서 어느 쪽으로 올릴지 아니면 뭐 대화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하면 득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득점보다는 실점을 안 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 일본과 같은 조에 속한 코스타리카는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코스타리카 감독은 한국과 일본은 경기 스타일이 다르다며 이번 평가전에선 코스타리카만의 전술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mparar Corea con Japón son fútbol totalmente diferentes. En esto básicamente lo que uno busca es encontrar en su equipo, en el equipo que uno dirige, que haya primero constancia en lo que bueno que se ha hecho. 코스타리카는 벤투호의 두 번째 평가전 상대 카메룬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예 멤버를 꾸렸습니다. 벤투호에게도 이번 평가전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를 시험하기보다는 해왔던 것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확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베스트 11이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른 코스타리카와의 역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4승 2무 3패로 근소하게 앞섭니다. 코스타리카전은 최상의 전력을 꾸린 월드컵 본선 진출국 두 팀의 양보 없는 명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골프 영웅 박세리 감독이 자신이 호스트인 대회 개막을 앞두고 후배들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만났습니다. 골프 영웅의 초청 대회를 앞두고 국내외 세리 키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4년 전 US 여자 오픈 맨발 투혼을 보고 골프 선수 꿈을 키운 원조 세리키즈 이보미.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냥 이대로 골프만 하다 보면 박세 프로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생각대로 되었고 LPGA를 호령하는 김효주도 국내 최고 스타 이미정, 박현경도 모두 박세리의 영향과 도움을 받고 성장한 세리키즈들입니다. 재밌게 시합 전에 다 같이 긴장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꼭 박세리 프로님처럼 좀 영향력 있는 선수가 돼서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또 한국 여자 골프 좀 발전을 위해서 나도 내 이름을 걸고 대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박세리는 주니어 육성 기금 마련을 위해 26일에는 LPGA 은퇴 레전드 오초아와 소렌스탐, 청양이 등이 총 집결하는 이벤트 대회를 국내에서 엽니다. 후배들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는데 후원도 해주고 또 교육을 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더 바쁜 일을 하면서 최근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윤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너무나 잘못한 거라서 이거에 대한 변명은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재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후배 양성과 기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힌 박세리는 국내 여자 골프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서 언제나 할 말을 하는 맏언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그런 선배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거짓말 같은 9연패에 빠지면서 5위 경쟁은 급기야 반경기차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수는 번트 타구를 어이없이 놓치고 3루수는 아쉬운 땅볼 수비로 공을 외야로 흘려보냅니다. 급기야 어설픈 수비는 오지환의 2타점 3루타로 이어지며 경기 초반부터 승기를 내주고 맙니다. 속절없는 9연패, 최근 기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기아는 두산을 꺾은 NC에 이제 반경기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후반기가 시작할 때 10경기 가까이 나던 두 팀의 격차가 단 2달 만에 거짓말처럼 모두 지워진 겁니다. 기아는 이제 5강 탈락은 물론 8위 추락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기아는 선발과 불펜이 모두 난조를 보이고 타선도 침체되면서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NC는 양의지와 노진혁, 박건우 등 중심 타선이 살아나며 5위권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팀은 오늘부터 운명의 3연전에 나서는데 첫 경기부터 왼손 에이스 양현종과 구창모를 내세워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두 팀의 3연전 결과에 따라 중위권 판도는 요동칠 수 있습니다. NC가 기아보다 3경기를 더 남겨놨다는 점도 5위 경쟁에서 NC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데요. 내일은 북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하며 오전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 지방은 낮 동안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 않겠지만 수도권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지방도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대전과 대구도 16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대전은 25도, 대구는 27도, 광주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